안녕하세요. 밤 11시 44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뮈의 1942년작 소설 이방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를 겉도는 어느 낯선 남자, 아웃사이더, 메르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담배 한 대 피우며 무덤덤하게 치르고 무덤덤하게 연인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무덤덤하게 살인도 하고 재판도 오르고 사형수가 되어 자신의 삶과 죽음을 관찰하는 아주 시크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정말 독특해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오늘 장례식 때문에 주말인데 낮잠을 못 잤네. 얼핏 들으면 감정 어딘가가 심각하게 결여된 듯한 느낌이 들죠? 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인가? 하지만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주인공이 사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회성을 가진 유전자가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사회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희노애락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회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고유의 개인성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개인성이 사회성의 권위에 짓눌려서 우리는 자기 본연의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가면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나의 겉과 속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간극을 표현하고 그 목마름을 달래주는 게 문학이고 음악이고 미술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알베르 카뮈의 이 소설은 그 간극을 무덤덤한 말투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첫 문장부터 아주 임팩트가 있습니다. 한번 이 독특한 주인공의 그 고유성을 잘 관찰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듣다가 졸리시면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다시 만날게요. 이방인 알베르 카뮈 1부 1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근조. 이것만으로는 알 도리가 없으니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약 80km 떨어진 마렝고에 있다. 2시 버스를 타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밤샘을 한 뒤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신청했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라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난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변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를 위로해줘야 할 일이었다. 아마 이틀 뒤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조이는 표하겠지. 지금은 어찌 보면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확정된 사실로 다가와 공식적인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날씨가 무척 더웠다. 늘 하던 대로 셀레스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모두들 나를 동정하며 슬퍼해 주었다.
어머니란 특별한 존재라오. 셀레스트는 내게 이런 말까지 건넸다. 식당을 나올 때는 모두들 문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나는 정신이 좀 멍해서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잊고 있다가 에마뉴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렸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삼촌의 상을 치렀던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그렇게 서둘러 뛰었던 데다가 흔들리는 버스, 휘발유 냄새, 하늘과 도로에서 번쩍이는 햇빛,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양로원으로 가는 내내 잤다. 눈을 뜨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그가 웃으며 멀리서 오는 거냐고 물었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네 라고만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까지 걸어갔다. 바로 엄마를 만나려고 하자 관리인이 원장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이 바쁜 탓에 나는 조금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관리인이 줄곧 말을 건넸다. 드디어 원장실로 안내받았는데 원장은 키가 작은 노인으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가 맑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나는 손을 어떻게 빼야 할지 난감했다. 원장은 서류처를 뒤적였다. 웨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군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네요. 원장이 책망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말을 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은이. 당신 어머니 서류를 읽어보았어요. 당신은 어머니를 부양할 수가 없었더군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수입도 넉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편이 더욱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친구분들과는 옛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 재미있게 지낼 수 있지만 당신과 살았더라면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서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다.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곤 했다. 양로원에 가고 처음 며칠은 자주 울었다는데 그건 습관 때문이었다. 아마 몇 달이 지나 집에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면 그때도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언제나 습관 때문이었다. 내가 마지막에 이곳에 발길이 뜸했던 것은 그런 이유도 조금 있었다. 물론 정류장까지 가서 표를 사고 2시간 동안 버스를 타는 것도 귀찮고 일요일 하루를 몽땅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한 몫을 하긴 했다. 원장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나는 대충 흘려들었다.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테지요. 말없이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에서 원장이 말을 이었다. 조그만 빈소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마다 양로원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2, 3일 동안은 신경이 날카로워지세요. 그럼 일도 어려워지고요. 우리는 노인들이 작게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안뜰을 가로질러 갔다. 그들은 말을 멈추었다가 우리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앵무새들이 낮게 제잘거리는 것 같았다. 작은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원장이 멈춰섰다. 메르소 씨,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장례식은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밤새 마실 걸 고려해서 그리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당신 어머니께서 장례식은 종교 의례에 따라 행했으면 좋겠다고 가끔 친구분들께 말씀하셨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는 모두 해놓았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원장에게 고맙다고 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깊이 생각한 적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에 유리창이 달려있고 흰 석회로 벽을 칠한 방이라서 무척 밝았다. 의자 몇 개와 십자 모양 받침대들이 보였다. 방 한가운데 놓인 2개의 받침대 위에 뚜껑이 덮인 관이 있었다. 호두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은 나사못이 도드라져 번쩍거렸다. 관 옆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진한 빛깔 머리수건을 쓴 아랍인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입관을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못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가 조금 더듬거리며 관 가까이 가려고 하기에 내가 말렸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려고요? 내가 대답했다. 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색해졌다.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왜 안 보시려는 겁니까? 잠시 뒤에 그가 물었지만 나무란다기보다는 이유를 알고 싶은 모양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하긴 그럴 수도 있죠. 그의 반짝이는 푸른 눈은 아름다웠고 얼굴빛이 조금 붉었다. 그는 내게 의자를 하나 밀어 권하면서 자기도 뒤쪽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다. 그때 관리인이 말했다. 총기가 나서 저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눈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온통 붕대로 감고 있었다. 코 언저리에도 붕대가 편편하게 대어져 있었다. 얼굴이 온통 흰 붕대 투성이었다. 간호사가 나가자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도록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그냥 서 있었다.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게 몹시 거북했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가득 들어찼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댔다. 졸음이 몰려왔다. 여기 오래 계셨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관리인에게 말을 걸었다. 5년 됐습니다. 그는 마치 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대답을 해왔다. 그러고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누군가 그에게 마렌고의 양로원에서 관리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그는 아마 무척 놀랐을 것이다. 그는 64살이었고 파리 태생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물었다. 아, 여기 분이 아니시군요. 그리고 그가 나를 원장실로 데려가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해냈다. 그는 내게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게다가 이 지방처럼 날씨가 무더운 곳에서는 서둘러 시체를 매장해야 한다고 했었다. 자기는 파리에 살았으며 파리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사나흘씩이나 시체를 묻지 않고 두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며 채 실감하기도 전에 벌써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만해요. 그런 얘기를 이분께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 중간에서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다. 관리인 이야기가 재미도 있었고 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조그만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이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왔다고 했다.
아직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관리인 자리를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결국 그도 수용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 혹은 저 사람들 또는 가끔 늙은이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고 주위도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순식간에 밤이 유리창 위로 짙게 깔렸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올렸을 때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오히려 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했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밀크커피 한 잔을 가져오겠다고 하기에 밀크커피를 좋아하는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그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런 뒤에 담배 생각이 났지만 엄마 시신 앞에서 피워도 좋을지 망설여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다지 거리낄 것도 없어서 관리인에게도 담배를 한 대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그가 문득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친구분들도 밤샘을 알아오실 거예요. 그게 관습이거든요. 의자하고 블랙커피를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나는 벽에 반사되는 불빛으로 피로를 느낄 지경이어서 전등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끌 수 없느냐고 물었다. 관리인은 전기시설 문제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를 끄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 뒤로 나는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 의자를 몇 개 늘어놓고 의자 한 개에는 커피 주전자와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준비가 끝났는지 엄마 시신 건너편으로 가더니 나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팔을 움직이는 모양으로는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다. 방 안은 따뜻했고 커피를 마신 덕분에 몸도 덮여졌고 열어놓은 문으로 밤 공기와 꽃향기가 흘러들어왔다. 나는 잠깐 졸았던 모양이다. 희미하게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을 밝힌 빛이 더욱 눈부셨다. 물체와 모서리들, 모든 곡선들이 그림자도 없이 하나하나 눈이 아플 정도로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때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왔다. 모두 1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빛 속을 살며시 걸어 들어와 의자 삐걱대는 소리도 하나 내지 않고 앉았다. 나는 사람을 처음 보기라도 하듯이 그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 옷차림 등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두 내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도 조용해서 진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맨 차림이라 볼록 나온 배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늙은 여자들의 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남자들은 대부분 무척 말랐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놀랐던 것은 그들의 눈이 온통 주름살로 덮여 보이지 않는데도 그 얼굴 한가운데 광채 없는 빛이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이가 다 빠진 입 안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앉을 때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내게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인사를 하려던 것이었지 싶다. 그들 모두가 관리인 주위로 나와 마주 앉아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그들이 나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 둘째 줄에 앉아 잘 보이지 않는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그녀의 작은 울음소리는 끝도 없을 것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기운 없이 우울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모두들 한결같이 관이나 지팡이 혹은 눈에 띄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여자는 여전히 울었고 그녀를 알지 못하는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울음소리를 그만 듣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그만 울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관리인이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뭐라 중얼거리더니 또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때 관리인이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앉아있기만 하더니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말을 걸어왔다. 저분은 어머님하고 꽤 친하게 지내셨어요. 여기서 딱 하나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는 여기서 친구가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소리와 흐느낌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녀는 잠시 코를 훌쩍이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더 이상 졸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피곤했고 허리도 아팠다. 이 많은 사람들의 침묵이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끔씩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 소리가 몇몇 노인들이 볼 안쪽을 빨아서 내는 희한한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그런 소리를 내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앞에 누워있는 이 시신도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잘못된 느낌인 것 같았다. 관리인이 우리들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밤은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노인들이 서로 기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 그들과 다르게 단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마주잡은 손등위에 턱을 괴고 앉아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는 게 보였다. 잠시 뒤에 노인 한 사람이 깨어 심한 기침을 해댔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에 가래를 뱉어냈는데 그 가래침 덩어리가 마치 속을 모두 끄집어내는 듯 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깼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불편하게 밤을 샌 탓에 잿빛이 된 얼굴로 그들이 일어섰다. 매우 놀랍게도 그들 모두 방문을 나서면서 내 손을 잡고 악수했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지난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두텁게 만든 것 같았다.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자기 방에 데려다 주어 간단히 세수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무척 맛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갓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렌고 사이를 막고 서 있는 언덕들 위로 하늘빛이 불그스름했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금기가 실려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전원에 나가본 일이 없었다. 엄마 일만 아니었으면 산책하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뜰에 있는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더니 더 이상 졸리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 생각이 났다. 지금쯤 그들은 출근하려고 막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늘 그때가 하루 중에서 제일 힘들었다. 그런 생각에 좀 더 빠져보려 했으나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생각이 흩어져 버렸다. 창문 뒤에서 한참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곧 조용해졌다. 해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갔고 이제 햇볕이 내 발을 뜨겁게 내리쬐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찾는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가서 몇 가지 서류에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다. 원장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수화기를 들고 내게 말했다. 장의사들이 방금 도착했답니다. 관뚜껑을 닫으려는데 그 전에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보셔야지요. 내가 안 보겠다고 하자 그가 목소리를 낮춰 수화기에 대고 명령을 내렸다. 피자크, 사람들에게 시작하라고 하게. 그런 뒤에 원장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말을 했고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기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짧은 다리를 포겠다. 그는 장례식에 자신과 나 그리고 담당 간호사만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원칙상으로 양로원의 노인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고 밤샘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건 인정상의 문제거든요. 그가 이번에는 특별히 엄마와 절친한 사이였던 남자 토마 페레라는 노인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조금 유치한 감정입니다만 그 사람과 당신 어머니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당신 약혼녀구만 하고 페레를 놀리면 그는 그저 웃곤 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러니 메루소 부인이 돌아가신 게 그에게는 엄청난 슬픔이겠죠. 그래서 장례식에 페레가 참석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진호는 의사의 충고대로 어제 밤샘하는 것만은 막았답니다. 원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원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기 마렌고 지방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요. 꽤나 일찍 오셨습니다. 원장은 마을 안에 있는 성당으로 가려면 적어도 45분은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가 내려가니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아이 둘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고 사제는 은줄의 길이를 조절하느라 아이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을 지나자 사제는 허리를 펴고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에 못이 박힌 관과 검은 옷을 입은 인부 4사람이 한꺼번에 보였다. 원장이 내게 연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자 신부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부들이 천을 들고 관 앞으로 다가갔다. 사제와 복사들, 나와 원장은 밖으로 나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원장이 나를 그 부인에게 소개했다. 메르소 씨입니다.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우리가 인부들 뒤를 쫓아 양로원을 나서니 연구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니스치를 해서 번쩍이는 직사각형 차를 보니 필통이 생각났다. 차 옆에는 키가 작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장례 진행자와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한 명 서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위쪽이 동그랗고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 있다가 관이 문을 지날 때 그것을 벗었다. 구두 위로 늘어진 바지와
커다란 흰 칼라가 달린 셔츠에 지나치게 작은 검정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죽은 깨가 가득한 코 밑에 있는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수치 없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귀는 귓바퀴가 일그러지고 늘어진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피처럼 붉은 귀의 대조는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장례 진행을 맡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맨 앞에, 영구차가 그 다음, 그 주위로 인부 4명의 뒤를 이어 원장과 나, 마지막으로 담당 간호사와 페레시가 뒤따르기로 했다.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햇빛이 땅으로 내려앉자 더위가 급격히 기승을 부렸다. 이유는 몰랐으나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터라 몹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노인도 다시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 있는데 원장이 내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와 페레시는 간호사를 대동하고 자주 마을까지 산책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주위에 있는 벌판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닿을 듯 줄지어선 삼나무들과 붉고 푸른 대지,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을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이 고장에서 보내는 저녁은 쓸쓸한 휴식 시간과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넘쳐흐르는 햇빛의 열기가 이 풍경을 어른거리게 하는 탓에 견디기 힘들었고 사람을 기운 빠지게 했다. 페레시가 다리를 약간 절름거린다는 것도 우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 알게 되었다. 연구차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그는 자꾸 뒤로 처졌다. 연구차 곁을 따라가던 인부 한 명도 뒤로 처져 나와 나란히 걸었다. 나는 태양이 빠른 속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윙윙대는 벌레 소리와 풀잎이 바스락대는 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벌판을 메우고 있는 것을 느꼈다. 뺨 위로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어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 인부 한 명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모자챙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뭐라 하셨나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던히 내리쬐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저분이 어머니신가요? 조금 뒤에 그가 다시 물었다. 역시 네 하고 대답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꽤 되셨습니다 하고 대꾸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페레시가 한 50m 정도 뒤처져 따라오고 있었다. 이번에 원장을 바라보니 불필요한 몸짓 없이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로 땀이 맺혔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장례 행렬이 조금 빠른 듯했다. 주위는 시종일관 햇빛으로 가득 차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있을 뿐이고 햇볕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뜨거웠다. 그러다가 어느새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로 들어섰는데 아스팔트가 햇볕을 받아 녹아서 흐물흐물했다. 발이 푹푹 빠졌다. 아스팔트가 벌어지면서 진득한 콜타르가 번쩍거렸다. 연구차 위로 보이는 운전사의 빛나는 가죽 모자는 마치 이 아스팔트를 빚어서 굳힌 것처럼 보였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에 끈적이는 검은색, 사람들이 입은 상복의 음울한 검은색, 니스칠을 한 연구차의 검은색 등 단조롭기만 한 색깔들 사이에서 나는 머리가 좀 어지러웠다. 햇빛, 가죽 냄새, 니스 냄새, 연구차에서 풍기는 말똥 냄새, 향 냄새, 부족한 잠으로 인한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무더위 속에서 페레 영감이 아득하게 보이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찾아보니 그가 도로에서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게 보였다. 조금 더 가면 길이 구부러져 있으니 이 지역을 잘 아는 페레가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서 그는 우리와 만났지만 금세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가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빠르고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내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담당 간호사가 내게 했던 말은 생각이 난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걸어도 땀으로 흠뻑 젖으니 성당에 들어갔을 때 오한이 날 수도 있답니다. 그녀는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매끄러우면서도 다소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아직도 그날 본 몇몇 광경이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 페레의 얼굴이 그중 하나다. 그 뺨은 힘겨움과 신경질이 한데 섞인 눈물방울로 흥건했다. 하지만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는 않고 얼굴 위에 퍼졌다가 다시 한데 모여 녹초가 된 얼굴에 니스칠을 한 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리고 성당과 거리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 위에 붉은 제라늄들과 마치 관절이 해체된 인형처럼 페레가 실신한 일, 어머니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붉은 흙덩이, 그 속에 섞여있던 하얀 나무 뿌리들,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쉬지 않고 붕붕대던 엔진 소리.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안식처 속으로 들어와 이제는 드러누워서 12시간 동안 실컷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내 기쁨 같은 것들이 기억난다. 이 장. 잠에서 깬 뒤에야 나는 이틀 휴가를 냈을 때 사장이 왜 못마땅해 했는지를 알아냈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기 때문이었다. 여태 그걸 잊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사장은 내가 이틀 휴가를 내면 일요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 쉴 것이라 생각했을 테니 당연히 그게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 장례식을 오늘이 아닌 어제 치른 게 내 탓도 아니고 어차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쉬는 날이다. 하지만 사장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 일정으로 너무 지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항구에 있는 해수욕장에 가기 위해 전차를 탔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그녀도 그런 눈치였다. 하지만 얼마 뒤에 그녀가 그만두는 바람에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거들어주다가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내가 아직 물속에 있는 동안 그녀는 벌써 부표 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눈 위로 흘러내리자 그녀는 웃었다. 나는 부표 위에 있는 그녀 곁으로 갔다. 날씨가 좋았다. 나는 장난을 하듯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아무 말이 없어서 계속 그러고 있었다. 온 하늘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푸른 데다 황금처럼 빛났다. 내 목덜미 아래 마리의 배가 조용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부표 위에서 반쯤 졸며 시간을 보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녀 곁으로 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고 헤엄을 쳤다. 마리는 계속 웃었다. 당신보다 내가 더 까맣게 탔어요. 두 귀에 올라가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저녁에 영화를 함께 보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옷을 모두 입었을 때 그녀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놀라면서 상을 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기에 어제라고 했다. 그녀가 놀라 뒤로 살짝 물러났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장에게 이미 그런 소리를 했던 게 기억나 그만두었다. 그런 말을 해보아야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어차피 사람들은 조금씩 잘못이 있기 마련이었다. 마리는 저녁 때가 되자 모두 잊어버렸다. 영화는 가끔 웃기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시시했다. 마리는 내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기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고 영화가 끝날 무렵 키스했지만 서투르게 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와 함께 집으로 왔다. 잠에서 깼을 때 그녀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녀는 숙모한테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자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마리의 머리카락이 남긴 소금 냄새를 맡으며 10시까지 내리잤다. 깬 다음에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평소처럼 셀레스테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댈 테고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달걀을 구워 빵도 없이 먹어치웠다. 빵이 떨어졌지만 가게로 사러 가는 게 싫었다. 점심을 먹고 심심해져서 아파트 안을 서성였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적당한 아파트였는데 지금 내게는 너무 커서 식당에 있던 식탁을 내 방으로 옮겨다 놓았다. 나는 이제 이 방만 쓰며 약간 내려앉은 의자들과 누렇게 변색된 거울이 달린 옷장, 화장대, 구리침대 사이에서만 지낼 뿐이다.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잠시 뒤에 뭐라도 해보고자 묵은 신문을 펴들었다. 거기서 크리쉔의 소금 광고를 오려서는 신문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 붙였다. 나는 손을 씻은 뒤에 발코니로 나가 앉았다. 내 방은 교회 큰 도로가에 있었다. 오후에는 날씨가 좋았지만 보도는 끈적거렸다. 오가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그나마 다니는 사람마저 빠르게 걸었다. 가장 먼저 지나간 것은 산책 가는 가족들이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바지에 해군복 차림을 한 두 소녀는 풀기로 뻣뻣한 옷이 거북해 보였다. 그리고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로 갈색 비단 원피스를 입은 엄청나게 뚱뚱한 어머니와 키가 작고 굉장히 마른 그들의 아버지가 뒤따랐다. 내게 얼굴만은 익숙한 그는 밀짚 모자에 나비 넥타이, 지팡이까지 짚은 차림새였다. 아내와 함께 있는 그를 보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잠시 뒤에는 변두리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 기름을 반지르르하게 발랐고 붉은 넥타이에다 허리가 잘록한 양복에는 수놓은 손수건을 꽂았고 코가 네모난 구두를 신고 있었다. 큰 소리로 웃으며 일찌감치 전차를 타려고 서두르는 것을 보니 시내로 영화를 보러 가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길에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
아마도 곳곳에서 구경거리들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거리에는 가게 주인들과 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광채는 없었다. 맞은편 거리에 있는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으로 들고 나와 거꾸로 타고 앉아서 등받이 위에 두 팔을 얹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터질 것처럼 꽉 찼던 전차도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담배가게 옆에 있는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서는 웨이터가 텅 빈 가게를 쓸고 있었다. 한가로운 일요일 풍경이었다. 나는 담배가게 주인처럼 의자를 돌려놓고 앉았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았다. 담배를 2대 피우고 방 안에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집어서 다시 창 앞에 나와 먹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이 어두워졌다. 여름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다 곧 하늘은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구름이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릿흐릿한 빛을 깔아놓은 탓에 거리는 더욱 어두워 보였다. 나는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5시에 전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전차 발판이며 난간까지 매달린 구경꾼들을 교회의 경기장에서부터 싣고 온 것이었다. 그 다음에 도착한 전차는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다.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클럽이 결코 지지 않을 거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고 노래를 불러댔다. 몇몇은 내게 손짓을 했다. 그들 중 하나는 내게 우리가 이겼다고 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나는 잘했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때부터 버스들이 몰려들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어 지붕 위로 불그스름한 빛이 내렸다. 땅거미가 지면서 길거리는 활발해졌다. 산책 갔던 무리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 속에는 점잔 타는 사람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울거나 손목을 잡혀 끌려오거나 했다. 뒤를 이어 마을 영화관이 사람들을 한바탕 쏟아냈다. 거기서 나온 젊은이들이 유난히 힘이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모험 영화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 다녀온 사람들은 조금 더 지나서 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조금 전에 지나간 사람들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가끔은 웃기도 했지만 여전히 피로하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들은 맞은편 인도에 남아서 어슬렁거렸다. 동네 젊은 아가씨들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청년들이 기다렸다가 옆을 지나며 농담을 건네자 그녀들은 고개를 돌리고 깔깔댔다. 그중 내가 아는 몇몇 아가씨들은 내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져서 어둠을 밝히던 첫 별빛들이 희미해졌다. 사람들과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를 보고 있자니 눈이 피로해졌다. 가로등은 젖은 거리를 비추고 전차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사람들의 반짝이는 머리카락과 웃음 띤 얼굴, 은팔찌 위에 불빛을 비추며 지나갔다. 잠시 뒤에 전차가 점점 뜸해지고 나무와 가로등 위로 밤이 내려앉자 거리는 차츰 텅 비어갔다. 다시 거리가 적막해져 아까 그 고양이들만 길을 가로질러 다녔다. 그제야 나는 저녁 먹을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의자 등에 턱을 괴고 있었더니 목이 뻐근했다. 빵과 파스타면을 사러 내려갔다 와서 요리를 하고 선채로 밥을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지만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 창문을 닫았다. 방 안으로 돌아오다가 본 거울 속 테이블 한쪽 끝에는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일요일은 다 지나갔고 엄마의 장례식도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해야 하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장) 오늘은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사장은 나에게 피곤하지는 않은지 물으며 친절히 대해줬다. 그도 역시 엄마 나이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틀린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 60살 정도 되셨어요 라고 말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안심한 듯한 눈치였고 상황이 종료됐다는 생각을 하는 듯 했다. 책상 위에는 자세히 검토해야 할 선화증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나는 이 시간을 참 좋아했다. 저녁에는 두루마리 수건이 하루 종일 사용한 탓에 흠뻑 젖어 있어 기분이 별로였다. 어느 날 사장에게 그 문제를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유감스럽게는 생각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조금 늦은 12시 반에 발송과에서 일하는 에마뉴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은 바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항구에서 화물선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화물트럭 한 대가 체인과 엔진 소리를 요란스레 내면서 달려왔다. 저기에 올라탈까? 에마뉴엘이 묻자 나는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트럭이 우리를 지나쳤고 우리는 뒤쫓아가느라 안간힘을 썼다. 소음과 먼지에 파묻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평선 위에서 춤추는 돛대와 부둣가를 따라 항해하는 배의 선체를 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기중기와 기계들 사이를 정신없이 돌진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먼저 차의 손잡이를 잡고 재빨리 뛰어오른 뒤에 에마뉴엘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숨이 턱까지 차서 씩씩댔다. 트럭은 먼지와 햇빛 가득한 부두에 울퉁불퉁한 도로를 덜컹대며 달렸다. 에마뉴엘은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댔다.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셀레스트의 식당에 도착했다. 셀레스트는 여느 때처럼 하얀 수염을 기른 채 올챙이처럼 툭 튀어나온 배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괜찮은 거지? 그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다. 식사 도중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집으로 돌아와 잠을 좀 잤고 깬 뒤에는 담배를 피우느라 시간이 좀 늦어 전차를 타려고 뛰었다. 오후 내내 일을 했는데 사무실이 무척 더웠다. 퇴근하면서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올 때는 즐거웠다. 하늘은 푸르렀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감자요리를 만들려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어둑어둑한 층계를 오르다가 같은 층에 사는 살라마노 영감을 마주쳤다. 그는 개를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8년 전부터 함께였다. 스페니얼 개는 습진인 듯 보이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털이 다 빠지고 온몸이 반점과 갈색 딱지로 뒤덮여 있었다. 조그만 방에서 그 개와 단둘이 오랫동안 살아온 탓인지 살라마노 영감도 개와 모습이 비슷해졌다. 그의 얼굴에도 불구죽죽한 딱지가 있고 털도 누런 데다 드문드문 나 있다. 개는 주둥이를 앞으로 내밀고 목을 뻗치는 구부정한 자세를 주인에게서 배운 모양이었다. 그들은 마치 동족 같았는데도 서로를 미워했다. 영감은 오전 10시와 오후 6시 하루에 2번씩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8년 전부터 산책 코스를 한 번도 바꾸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리옹 거리에 가면 그들을 볼 수 있다. 개가 영감을 끌고 가다가 꼭 발부리에 뭔가 채여 살라마노 영감이 넘어질 뻔하면 영감은 개를 때리고 욕짓거리를 퍼붓곤 했다. 개가 무서워하며 설설기면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간다. 그러다 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앞장서서 주인을 끌어당기면 또 매를 맞고 욕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면 둘이 멈춰선 채 영감은 미움에 떨고 개는 무서움에 떨면서 서로 노려본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다. 개가 오줌을 싸고 싶어 해도 영감이 그냥 끌고 가니까 스페니얼 개는 찔끔찔끔 오줌을 싸면서 끌려간다. 간혹 개가 방 안에서 오줌을 싸기라도 하면 또 매를 맞는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셀레스트는 늘 불쌍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가 불쌍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층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살라마노는 개에게 또 욕을 하는 중이었다.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개는 끙끙거렸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영감은 계속 개에게 욕만 퍼부어댔다. 그래서 나는 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 없이 그저 빌어먹을 놈, 망할 놈이라는 욕만 계속해댔다. 그는 개에게 몸을 숙이고 개목걸이 위에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다. 이놈이 늘 말썽을 부린단 말이야.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말하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팔을 참는 것처럼 대답했다. 그런 뒤에 그는 내 발을 질질 끌면서 낑낑대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이웃이 들어왔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여자들을 등쳐먹고 산다고들 했다. 그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창고 감독이라고 대답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가 가끔 내게 말을 걸기도 하고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기도 해서 그가 내 방에 들어와 앉는 일도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재미있었다. 게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의 이름은 레몽 생테스였고 무척 작은 키에 딱 벌어진 어깨, 권투 선수 같은 코를 갖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했다. 그도 살라마노에 대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살라마노와 그 개를 보면 역겹지 않느냐고 묻기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층계를 다 올라와 헤어지려 할 때 그가 말했다. 내 방에 소시지와 포도주가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나는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그의 집도 역시 방이 하나, 창문도 없는 부엌 하나가 전부였다. 침대 위 벽에는 흰색과 붉은색 석고로 만든 천사상과 운동선수들의 사진, 여자 나체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방은 더러웠고 침대는 망가져 있었다. 그는 석유 램프를 켜고 호주머니에서 꾀죄죄한 붕대를 꺼내 오른손을 싸맸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말이죠, 메르소 선생.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다혈질이라 그렇습니다. 그놈이 내게 진짜 남자라면 전차에서 내리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지 하고 말했지요. 그놈이 나한테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쓴맛을 볼 테니. 녀석이 쓴맛이라고? 하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먹여줬지요. 녀석은 나가 떨어졌어요. 전 일으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녀석이 땅에 엎어져서는 발길질을 하지 뭡니까? 그래서 무릎으로 한 번 찍고 주먹으로 2번 때려줬지요. 녀석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더군요. 내가 그 녀석에게 이제 이만하면 됐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생테스는 계속 붕대를 감았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이 시작한 겁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므로 나는 그렇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남자답고 세상 물정도 잘 아는 것 같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며 충고를 해주길 바랐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내게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내가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니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시지를 꺼내 화덕에 굽고는 컵, 접시, 포크와 포도주 2병을 꺼내놓았다. 자리를 잡고 앉아 먹으면서 그는 조금 망설이며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떤 여자를 알게 됐어요. 네, 정부라고나 할까요? 그와 싸움을 한 남자는 그 여자 오빠였고 그가 여자의 생활을 돌봐준다는 얘기도 했다. 내가 대꾸도 안 했는데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고 있지만 양심에 거리낄 건 없을 뿐더러 자기는 창고 감독일 뿐이라고 했다. 아까 얘기 말입니다.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여자에게 먹고 살 만큼만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고 했다. 손수 여자 방세를 내주고 하루에 20프랑씩 식비를 주고 있었다. 방세 300프랑, 식비 600프랑에 가끔씩 스타킹도 사주고 하느라 1000프랑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게 하는 말이 그것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까 말까 하니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좀 하는 게 어때? 그럼 자잘한 비용 같은 건 나오잖아. 이달에 옷도 한 벌 사줬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치러줬잖아. 당신은 오후에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지. 커피나 설탕을 친구들한테 사주는 건 당신이지만 돈은 내가 내는 셈이야.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당신은 내게 보답도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녀는 계속 일도 안 하고 못 살겠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여자의 핸드백 속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하고는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으나 여자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게다가 얼마 뒤에 여자의 방에서 전당표라는 증거를 확보했는데 팔찌 2개가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그런 팔찌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내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아예 관계를 끊었어요. 그러기 전에 그녀를 실컷 패줬죠.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너 같은 건 몸 파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년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베푼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너는 몰라. 좀 지나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알게 될 거다. 두고 봐. 이렇게 말해줬어요, 메르소 씨. 그는 피가 날 때까지 여자를 때렸지만 그전에는 때린 적이 없었다고 했다. 손을 댄 적은 있지만 살살 때린 거예요. 그럴 때면 그녀는 늘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가 창문을 닫는 걸로 결국엔 끝을 내곤 했지만요. 하지만 이번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런데 속 시원할 정도로 벌을 주진 못했지 뭡니까? 그래서 그는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램프의 그을음 때문에 심지를 조절하느라 말을 끊었다.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데다 포도주를 거의 1리터나 마신 탓에 관자놀이가 마구 달아올랐다. 내 담배가 떨어져서 레몽의 담배를 피웠다. 마지막 전차가 지나가면서 거리에 남아있던 소음도 함께 실어갔다. 레몽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스스로도 난처하게 생각하는 건 그녀와의 정사에 미련이 남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를 벌주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다 놓고 풍기 단속반을 불러들여 창녀로 기록대장에 오르게 할 생각을 했다.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딱히 좋은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사실 레몽도 내게 말했듯이 뒷골목에서 노는 친구들이 그런 것도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레몽이 그런 말을 하니 친구들이 여자 얼굴에 상처를 내는 건 어떠냐고 했지만 그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나 보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내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 전에 자기 이야기가 어땠느냐고 물었다. 나는 특별히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웠다고 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것 같냐고 묻기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 여자를 응징하는 게 맞을지, 나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벌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고 대답했다. 나는 또 포도주를 마셨다. 그는 담뱃불을 붙인 뒤 자기 생각을 들려주었다. 그는 여자에게 후회와 충격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편지를 쓴 다음 그녀가 돌아오면 함께 잠자리를 하고 일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밖으로 쫓아버리겠노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하면 그녀가 벌을 제대로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레몽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편지를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나한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말이 없자 그는 지금 당장 그 편지를 쓰는 일이 귀찮으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포도주 한 잔을 더 마시더니 식은 소시지와 접시들을 옆으로 밀고는 탁자를 정성스레 닦았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서랍에서 원고지 한 장, 노란 봉투, 붉은 나무로 만든 작은 펜대, 보랏빛 잉크가 든 병을 꺼냈다. 그가 여자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이슬람 여자였다. 나는 편지를 써내려갔다. 되는 대로 쓰기는 했지만 레몽의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담배를 피우던 레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다시 읽어달라고 했다. 그는 아주 흡족해했다. 자네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네. 처음에는 반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이제 자네는 내 진정한 친구야. 라고 했을 때는 말을 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했고 나도 그렇지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의 친구가 된다고 해도 별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는 정말로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는 편지를 봉했고 우리는 남은 술을 전부 마셨다. 잠시 말없이 담배만 피우며 앉아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늦었군. 내가 말했고 레몽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선 맞는 말이었다. 나는 졸렸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내가 피곤해 보였는지 레몽은 내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랐다. 그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몽은 내 손을 꽉 붙잡고 사나이끼리는 언제나 서로 이해하는 거라고 말해줬다. 나는 그의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어두운 층계 위에 한동안 서 있었다. 조용한 건물 층계 아래서 올라오는 습하고 눅눅한 공기만 느껴졌다. 귓가에 울리는 맥박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라마노 영감방에서 개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